강사 강석기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온라인이지만은 근데 온라인의 강의에 그 단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질문을 하고 이게 대답하고 이런 게 이제 조금 부족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이 보다시피 상속과 증여에 관한 얘기인데 이 얘기는 정말 상담도 많고 질문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강의를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는 꼭 물어보고 싶다. 그리고 내가 꼭 상담을 꼭 하고 싶다. 제가 전화번호를 남기겠습니다. 언제라도 전화 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고 또 상담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상담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상담을 통해서 제 공부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론적으로는 뭐 상속 증여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좀 갖고 있다면은 좀 자만이지만은 어느 정도 갖고 있는데 현실은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담하시면 언제나 전화 주시면 제가 요사이 지금 공로연수 기간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많습니다. 언제라도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제목이 보다시피 상처받지 않는 상속과 알뜰한 증여.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왜냐하면은 상속과 증여에 관한 얘기에는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모든 가게가 분쟁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다툼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거 문제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돈 문제입니다. 세금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돈이 많은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요사이는 부가 자꾸 증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재산이 없어도 미리 자녀에게 돈을 증여를 한다거나 이럴 때는 공제가 한 5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할 때 세금을 좀 절약할 수 있을까? 제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얘기 드렸지만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 전문 강사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제가 공로연수 기간인데 올 연말 되면 제가 퇴직을 합니다. 퇴직을 하고서도 아마 계속 소속이 돼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국제공인 재무설계사, 돈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겠느냐, 이런 얘기를 갖고 제가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강의 순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상속 사례를 제가 먼저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상속은요, 증여는 이 법률적인 용어도 너무 많고 너무 또 복잡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감각을 느끼기가 참 힘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례를 한 3가지 정도를 얘기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속 사례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면요, 오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유언이 문제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언을 안 하는 게 또 특징이라. 근데 상속법의 가장 근간, 가장 뿌리가 되는 게 뭐냐? 유언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언에 대해서 두 번째 얘기를 드리고 종류라든가 그 다음에 유언 사례 같은 거 이런 걸 좀 얘기를 드리고요. 세 번째부터는 돈 얘기입니다. 상속이 유리할까, 증여가 유리할까?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을 이전하면 이걸 상속이라고 합니다. 증여는 뭐겠습니까? 현재 부모님이 안 돌아가셨는데 미리 재산을 이전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증여하는 것이 세금에 더 유리할까? 상속하는 것이 세금에 더 유리할까? 정답은요, 케이스마다 다 틀립니다. 이게. 자,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 이런 것도 제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증여 추정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자녀가 결혼을 하면은 집을 사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 집을 사줄 때 이게 어떻게 증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증여로 추정할 수 있는 이 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증여 여기에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잘 이해를 하시면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증여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세금을 어떻게 하면은 좀 절약할 수 있을까? 그 이외에 상속과 증여에 관해서 좀 문제될 만한 얘기를 조금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사례. 자, 사례 첫 번째를 제가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래도록 안동에서 제가 오래도록 근무를 했어요. 한 20년 전의 얘기입니다. 오래도록 제가 근무를 했는데 저희 후배 직원 한 친구가 저희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배님, 제가 결혼을 해서 가니까 안동에 가면 기란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기란역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쪽에 이제 결혼을 해서 가니까 얼마 안 돼서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친구가 보다시피 이제 5남매인 집인데 둘째 사이였어요. 그래서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맞상주지요. 세 번째 맞상주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상주는 뭘 하고 있었냐면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부모님하고 같이 살지는 안 하고 이제 이웃집에서 같이 살면서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는 뭐겠습니까? 갑자기 돌아가신 겁니다.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 뭘 얘기하겠습니까? 유언을 안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일반적으로 유언을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돌아가셨어요. 자,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장례를 다 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집에 뭐 재산이 많지는 않은데 토지하고 집하고를 제가 어머니도 모셔야 되고 하니까 제 명의로 좀 바꾸는 거에 대해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만은요, 마사이죠. 제일 마사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사람아. 자네는 세상 물정을 어떻게 그리 모르는가. 세상이 바뀌었어. 남자, 여자 구별이 없어. 똑같이 나눠, 사이. 근데 자네가 다 갖겠다는 게 말이 될 소린가 이랬거든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의 분위기가 좀 별로 안 좋지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얼마 정도 지났냐면 5년이 지났대요. 자, 5년 동안 이 형제들이 정말 우애 좋고 사이가 좋았는데 상속 얘기만 나오면은 분위기가 안 좋아. 안 좋아서 다 그냥 뿔뿔이 흩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는 갈등의 소지를요 그냥 묻어두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이 가정이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저보고 그러는 겁니다. 아니 선배님, 어떻게 해결책이 없습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없다. 여러분, 해결책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나라의 상속법의 가장 근간 뿌리가 되는 게 뭐냐면요, 유언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유언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유언대로 집행을 하면 되는데 유언을 안 했잖아요. 자, 유언을 안 하면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합의를 또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합의라 그런 것이 만장일치제입니다. 3분의 2 찬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배우자와 자식이 이제 상속인입니다. 그러면 이 배우자와 자식이 한 사람도 반대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합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법정으로 가셔야 돼요. 자, 가정사에 재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법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상속 안 하고 가만히 두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자, 이 집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대책이 없다, 합의가 안 되는데 방법이 있나? 그럼 법에 갈 거냐는 얘기죠. 자, 이런 문제, 이런 얘기더라고요. 제가 그 대신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대신에 제가 사례를 하나 얘기를 해줄 테니까 참고를 하세요. 참고를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죠. 자, 두 번째 사례를 제가 이 친구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이거는 문경에서 발생한 사례인데 이 집에도 5남매입니다. 5남매 있는데 제가 마지를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저보다 나이는 많은데 문경에서 이제 공무원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이분이. 근데 남동생 둘, 여동생 둘이를 갖고 데리고 살았는데, 근데 부모님이 옛날에 일찍 다 돌아가셨어요. 일찍 다 돌아가시고 이분이 남동생 둘, 여동생 둘이를 학교시키고 결혼까지 다 시켰어요. 다 시키고 어느 날 4명을 앉혀놔 놓고 내가 그동안 너희들 교육시키고 또 결혼시키느라고 내가 돈이 참 많이 들었다. 이제는 부모님의 재산을 내가 물려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도요, 어른 돌아가신다고 해서 상속 안 하고 가만히 두고 있는 데가 많아요. 왜? 골치 아픈 일이 많으니까. 그러면은 상속을 재산을 이전을 안 한다 해서 국가에서 왜 상속 이전을 안 합니까? 이런 제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른 이름으로 그대로 가만히 놔두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나중에 하면은 이제 과태료라는 게 조금 이제 붙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어른 이름으로 20몇 년을 가만히 놔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내 이름으로 이제는 바꿔야 되겠다. 자, 그래서 봉투에다가 한 봉투에다 500만 원씩 돈을 넣었어요. 넣어갖고 동생들인데 주면서 내가 상속하는데 좀 도와줘. 이랬던 얘기입니다. 그랬더니만은
이 아들 둘, 동생 둘이죠, 그죠? 동생 둘, 여동생 둘, 남동생 둘이죠, 그죠? 둘이가 무슨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오빠 형님 무슨 소리에? 우리는 이 재산에 우리 지분이 있다고 생각 안 했다. 형님 우리를 다 키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안 받아도 됩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야, 내가 많이 못 줘서 미안하다, 가지라고 다시 줬어요. 주니까 이 여동생 남동생 둘이가요, 봉투를 이렇게 삐꾸미 열어보니까요, 수평 500만짜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 이긴 척하고 호주머니 집어 넣더랍니다. 자, 이 얘기의 제가 핵심이 뭡니까? 인간 값이라도 인간 도장 찍어주는 이 값은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상식적이고 아주 누구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속을 하려면은 인간 값은 줘라. 시골의 토지 뭐 돈도 얼마 안 되지만은 인간 도장 찍어주는 값도 안 주고 그냥 공짜로 해달라고 하면 누가 해주겠나,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니까 이 후배 직원이 요 무릎을 치면서 뭐 대단한 걸 알았는 것 같이, 제가 아주 상식적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겠지요. 그러고 나서 1년 지났어요. 1년 지나서 제가 한 번은 궁금해하고 물어, 어떻게 그때 상속 묻더니 해결됐나 물어보니까요, 해결이 안 됐대. 아니 왜 해결이 안 됐어? 인간값 주고 그 상속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값을 제시를 했는데 세 번째 이제 맞상주가요, 인간값을 얼마를 제시했냐면은 제가 얘기한 그대로 돈 500만 원을 넣었대요. 여러분 500만 원이 이게 정해진 값이 아니잖아요. 근데 500만 원을 넣어갖고 이제 다 나눠주고, 제가 상속하는데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봐요. 얘기를 하니까 이 또 마사이가 또 태클을 거는 거예요. 뭐라고 태클을 거냐면요, 이 사람 시골의 토지 땅값 한 평당 뭐 5만 원씩 이렇게 계산하면은 내가 그냥 얼추 계산해도 1억이야 이 사람아. 5명 나누면은 2천만 원이야. 500만 원 갖고 말이야 다 그걸 자녀가 다 가지려고 하면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은요, 돈 문제는 사람이 합의하기가 너무 어려워. 이것만 보더라도요. 그래서 결렬이 되어버렸대. 그래서 제가 다시 세 번째 얘기를 했어요. 세 번째 얘기는 수성구에서 일어났던 얘기입니다. 제가 수성구에 한 번은 어떤 이 집에도 오남매나 오남매 집이 조금 이제 문제가 있어요. 어저께 제가 사례를 얘기했다 보니 전부 다 오남매더라고요. 자, 오남매인 집인데 제가 이 맞상주 지역 세 번째 맞상주를 제가 제 후배뻘인데 잘 알아요. 근데 이 집에요, 어른이 어느 날 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집이요, 재산이 굉장히 많아. 재산이, 제가 알기로 재산이 건물이 한 4채를 갖고 있어요. 집이 이제 부자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요, 또 갑자기 돌아가셨어. 80한 2세 정도 되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셔갖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 집에 상속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했을까? 그 장례를 문상을 갔다가 제가 한 달쯤 지나서 이제 이 후배 친구를 만나갖고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집에 재산이 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상속은 잘 처리했는가 제가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요, 처음에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 달 동안 정말 고심을 많이 했대요. 고심을 많이 했는데 근데 어떻게 해결을 잘 됐냐 그러니까 다행히 이제 해결을 잘했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결했는고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요, 한 집당 4억을 줬대요. 4억을 주고 상속세는 내가 부담할게,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상속세는 내가 부담을 할게. 그러면 그래서 제가 궁금하잖아요. 상속세가 얼마 정도인데 내가 물었거든요. 상속세가 한 10억 정도 된대요. 제가 그래서 아니 10억이나 그렇게 많는가? 여러분 상속세가 한 10억 정도 나오면은 그 집에 실제 그 재산은 얼마 정도 실거래가로 따지면은 한 50억에서 한 60억 정도 된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느냐면요, 이유가 이렇습니다. 상속세가 한 10억 정도 나오면 가표가 얼마 정도 되느냐면요, 이 가표가 한 30억 정도 돼야 됩니다. 가표가. 자, 여러분 건물을 이 집에 좀 갖고 있는데 가표가 30억이 나오면은 실거래가로는 한 50억에서 60억 정도 안 되겠나, 이렇게 제가 추산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추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재산이 한 50억, 60억 가량 되는구나. 근데 4억을 나눠줬어요. 한 집당 4명이 4억 놔주고 상속세 10억을 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집에는 어떻게 해서 합의가 됐느냐 하면은 합의된 이유가 알아보니까 이거더라고요. 어른이 이제 자식을 키우면서 딸은 출가 외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딸은 결혼하면은 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옛날에 아주 고루한 사고를 갖고 있었던 이런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해 갔는데도 재산이 이 정도 되면은 뭐 집도 한 채 사주고 막 이래도 될 건데 전혀 없는 거죠. 전혀. 그래서요, 딸 3명이 사는 게 전부 다 고만고만하게 사는 겁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맞상주가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여러분 상속은 어떻게 하죠? 균등상속입니다. 딸아들 구별이 없어요. 옛날에는 출가를 하면은 얼마를 가져갔냐면 지분이 4분의 1입니다. 아들이 1이라 하면은 딸은 4분의 1밖에 못 가져가는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상속 지분이요. 아들 같으면 아들이나 자녀는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맞상주가 법무사나 이런 데 변호사 통해서 알아보니까 똑같은 지분을 가져간다. 이걸 균등상속의 원칙이다. 이렇게 합니다. 바깥에서 자녀를 낳아오는 경우도 사실은 내 자녀라고 인정을 하면 상속분이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제 맞상주가 고민을 한 거죠.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 합쳐놔 놓고 한 집에 4억을 드리겠습니다. 4억을 드리고 상속세는 우리 집에 재산이 좀 되다 보니까 상속세는 제가 부담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 딸들 한번 보세요. 딸들은요 그동안 아버지로부터 한 푼도 물려받은 게 없었어요. 그리고 딸들도 자라오면서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뭐 출가 외인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자, 그래서 딸들 그 사위들도요 4억씩 준다 그러니까 너무 막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속이 무난하게 진행이 됐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합의하기가 쉽지를 않죠. 제가 이 얘기를 드린 목적이 뭐겠습니까? 안동의 사례에서 500만 원 갖고 안 되면은 금액을 더 높이든지 안 그러면은 상속을 포기하든지 그냥 그대로 그냥 사시든지 그렇게 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동에 나중에 1년 뒤에 만나서 그렇게 상속 처리했나 물으니까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합의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7년이 걸리더라고요. 7년. 어른이 만약에 돌아가시면서 유언장 하나만 남겨도 자필증서라는 유언이 있어요. 이건 아주 쉬워요. 자필로 그냥 적으시면 돼요. 자필증서 유언장 하나만 남겼더라도 사실은 이런 고민을 안 해도 되는 문제였는데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자필증서 유언장이 없다 보니까 7년 동안 서로 갈등하고 또 서로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유언이 중요하더라. 우리나라 상속법에는 유언 우선의 원칙이라 그런 것이 있는데 유언이 있으면은 유언대로 합니다. 근데 유언이 없어요. 없는 경우가 참 많아요. 유언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합의를 하셔야 돼요. 합의. 자, 세 번째 세 가지 사례를 통해서도 우리가 봤습니다만 세 개의 사례는 그래도 합의를 다 하셨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를 않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 법정에 가셔야 됩니다. 법정에. 자,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마 요 근래도 대통령 자녀들이죠. 서로 아마 소송을 냈다는 얘기가 들리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느끼기에도 별로 기분이 별로 안 좋지요. 그죠? 그래서 이 법정까지 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더라. 자, 그러면 유언이 왜 필요할까? 자, 유언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요. 분쟁을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분쟁. 그 가게마다 분쟁이 많다는 얘기죠. 분쟁을 예방하는 데가 있고 두 번째는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유언장을 만들면은 이 유언장 안에 재산에 관한 얘기만 적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를 듣습니까? 내가 너희들 키우면서 정말 너희들을 많이 사랑했다. 이렇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뭐 이런 얘기를 적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랑의 표현이 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상속인 외에 우리가 또 보상을 할 수가 있어요.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유언을 안 하면은 배우자가 자녀가 상속인이 돼요. 근데 내가 다른 제3자에게도 뭔가 보상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유언을 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내가 사회에 한언을 좀 하고 싶었다. 유언하셔야 됩니다. 유언 안 하시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구두로 유언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자, 유언의 종류에는 제가 보니까 이렇게 법에 이렇게 5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뭐 다른 설명을 못 드리고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자필증서와 공정증서에 대한 2가지 얘기를 제가 비교해가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자필증서는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자필증서 유언이라도 남기자. 다른 건 뭐 하더라도 자필로 하는 건 하나만 남겨놔도요. 이게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왜? 그냥 자필로 적어갖고 집에 그냥 보관해 두시면 돼요. 금고에다 넣어놓고 자식들이 아버지 어떻게 뭐 돌아가시면은 뭐 우리 재산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내가 유언장을 만들어 갖고 금고에 넣어놨다. 나중에 내 죽으면은 너만 얘기해봐라. 끝납니다. 이걸로만 해도 우리가 얼마든지 분쟁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자필증서는 이럴 때 사용합니다. 공정증서하고 자필증서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공정증서는 공증서에 가야 되고 또 비용이 좀 들어요. 근데 자필증서는 비용이 전혀 안 듭니다. 전혀 안 되는 간단한 방식이죠. 그죠? 그래서 자필증서는 뭐 유언을 안 하기는 좀 그렇고 우리 집에 애들은 뭐 내 재산도 얼마 안 되고 그 이해관계인이 복잡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필증서가 하는 게 맞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공정증서는 어떻습니까? 가족도 또 많고 이해관계인이 복잡하고 또 법률적으로 확실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다. 막 이럴 경우에는 공정증서 방식이 훨씬 더 낫습니다. 제가 자필증서를 한 번은요 그 서울에서 제가 강의를 하나 갔었어요. 그때 막 노인대학이었는데 강의를 탁 마치고 나니까요 막 또 질문을 해요. 막 줄을 쭉 써갖고 질문을 하시더라고. 단답형 질문이라고 대답을 하는데 아니 제일 마지막에요. 웬 할머니인데 인상이 굉장히 좋으시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 교회 권사님이시더라고요. 80이 좀 넘으셨는데 자기가 내 있는데 꼭 이 얘기를 꼭 전하고 싶대. 그래서 자기가 얘기를 좀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가만 보니까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제 앉아서 얘기합시다. 그러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요 연세가 60대 초반에 남편이요 공직에 계셨대. 공직에 계시면 공무원 연금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일시금을 다 받아버렸어. 일시금을 받았는데 이 일시금을 어떻게 했느냐면요. 친구가 사업하는데 이게 이제 투자를 했어요. 근데 친구가 망해버렸어. 몽땅 날려버렸다. 돈이 한 푼도 없어. 어떻게 살아갈까? 막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남편이 뭐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지 모르겠는데 일찍도 돌아가셔버렸어. 이분이 홀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자식들이 일본에 딸이 있고 미국에 아들이 있고 독일에 또 아들이 있어요. 3남매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해외 동포입니다. 여러분 잘난 자식은 해외 동포요 못난 자식이 효도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딱 맞는 얘기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또 그렇다고 한국에서 외국으로 갈 마음은 전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주공 아파트가 낡은 아파트 그 하나밖에 없어. 자, 그러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 일본에 있는 딸이 의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딸이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 돼갖고 어머니 있는데 매달 100만 원을 보내줬대요. 매달 그다가 플러스 목욕비를 플러스가 그렇게 어머니한테 보내줬답니다. 그걸 20년 동안 딸이 그랬대요. 참 대단하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럼 아들은 그 생활비 안 보태줬어요? 그랬더니 안 보태준 거는 아닌데 아들이 가끔씩 명절 때 뭐 용돈은 조금 줬대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 이 주공 아파트 낡은 아파트에 거기 계속 살았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은 다 이사를 가버렸는데 그 아파트가 너무 낡아갖고 다 이사를 갔는데 그래서 살다 보니까 이게 재개발이 됐어요. 재개발이 돼갖고 이게 아파트가 새로 이제 아파트를 재개발해갖고 아파트를 분양을 하나 받았어. 24평짜리인데요. 제가 그래갖고 아니 그러면 가격이 굉장히 비싸겠네요. 내가 딱 조회를 요사이 여러분 부동산 가격은요 인터넷 딱 조회하면 바로 나와요. 딱 조회를 해보니까 한 6억대 하더라고요. 6억대 아파트 갖고 계시네요. 이렇게.
근데 제가 오늘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냥 내가 여기서 아무 조치를 안 해놓고 죽으면 안 되겠더래요. 그럼 자식들은 알고 있습니까? 이게? 자식들은 지금 이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실조차 몰라요. 그 정도 외국가 있다 보니까. 그러시면은 제가 공정증서를 하든지 이걸 자필 증서라도 한번 하십시오. 근데 자식들이 어르신 할머니 의견에 동의를 하신다면은 그냥 자필 증서만 하시고, 만약에 자식들이 누구 한 자식이라도 뭐 반대를 한다거나 별로 뭐 기분이 안 좋다거나 이래 하시면은 어른 뜻대로 공정증서를 하세요. 제가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물었어요. 그러면은 그 아파트를 누구를 주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분이요, 딸을 주고 싶대요. 그래서 딸이 그걸 받아갖고 형제를 나누든지 하여튼 어쨌든 하는지 그거는 자기가 관여 안 하고 하여튼 딸을 주고 싶대요. 그러시면은 아들 둘하고 따님인데 다 얘기를 하시는 게 제가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하고 싶다. 그리고 제가 자필 증서라도 작성을 하셔갖고 나중에 얘기를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그 자필 증서는 이게 자필로 적는 것인데 실제로는 이렇게 5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내용, 날짜, 여기 보시면은 내용, 날짜, 주소, 성명, 도장입니다. 도장이 들어가야 돼요. 만약 여기서 한 개라도 빠지면은 법적으로 효력이 안 됩니다. 효력이 없기 때문에 5가지가 반드시 내용만 들어가면 돼요. 요새 인터넷 이런 거 치시면 이거 다 나옵니다. 그래서 내용, 날짜, 주소, 성명, 도장. 도장인데 도장은 꼭 인감 도장은 아니어도 됩니다. 이것도 가능해요. 무인도 가능을 하고, 사인은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사인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사인은 인정을 안 해주고, 무인도 가능하고 그냥 막 도장을 찍어도 상관없는데 자필로 반드시 적어야 돼요. 자필로 적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은 된다. 자, 그 다음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장점은 법률적으로 확실합니다. 이거는 확실한 걸 요구를 할 때는 공정증서 방식을 우리가 택한다. 자, 이거는 분쟁 해결이 아주 쉽습니다. 법적으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공정인에게 가야 됩니다. 공정인에 가서 그 다음에 증인도 2사람 세워야 돼요. 그 공정인이 내용을 다 읽어줘요. 읽어주고 증인 보고 옆에 사인을 하고도 이 내용이 맞느냐 이렇게 확인을 하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단점은 뭐겠습니까? 비용이 좀 발생이 되고 또 증인도 2사람을 세워야 되고 이런 게 이제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한 번은 강의하다 어떤 할머니 한 분이요, 연세가 이분도 한 80이 넘으셨는데 상담을 좀 하재.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드렸어요. 이분이 얘기가 뭐냐면 월남을 냈대요. 월남. 그러니까 자기 가족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는데 재산이 얼마가 있냐면요, 전세금 1억 5천을 갖고 있어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데 전세금 1억 5천이 자기 전 재산입니다. 근데 이제 누구인데 물어보니까 내가 그냥 여기서 죽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국고로 기속되어 버린대요. 왜? 상속인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유언장을 남겨야 되겠는데, 자, 그러면은 누구 있는데 주고 싶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또 친딸이 있대요. 아니 친딸이 있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합니까? 이렇게 호적이 올리지를 못했대. 나중에 월남을 했대요. 나중에 참 우리나라가 이 남북이 분단이 되다 보니까 참 이런 아픈 사연도 있더라고요. 자기가 먼저 월남을 냈고 나중에 이제 딸이 또 탈북을 해갖고 나중에 한국에서도 만나게 됐대요. 그래서 이 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수양딸이 또 있대요. 그러면 이 재산을 어떻게 나누고 싶습니까? 있겠네요. 자기 친딸과 수양딸인데 양쪽 다 반반씩 주고 싶대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할머니께서는 돈이 좀 들더라도 공정증서를 하십시오. 그리고 공정증서를 하시고 반드시 자녀 있는데 그 사실을 좀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은 그리고 공증소에 어디에 내가 공증을 해놨다 이 얘기를 반드시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안내를 해드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사실 공증소에 어디 공증을 해놨는지 모르게 되면은요, 자식들이 공증해놨다는 사실만 알고는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도 가끔 생기거든요.
공증해놨다 소리 들었는데 어디고 공증서가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어느 공증서에 내가 이런 식으로 공증을 해놨으니까 내가 죽거들락 너희들 재산을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해갖고 가져가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놔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또 한 분은 이분도 공증을 했더라고요. 이분은 왜 또 공증을 했냐면은 삼남매인데 이분의 막내가 첫째하고 둘째는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가 딸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착했는데 막내가 아버지 속을 많이 썩였어. 그동안 막내가 아마 재산을 가져와갖고 탕진한 것도요. 너무 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남은 재산을 자기가 그냥 여기서 죽으면은 이 막내가 그동안 갖고 간 재산은 광고도 없고 또 재산 더 달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공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가게 하나 있고 뭐 집도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뭐 가게는 누구를 주고 마지를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증을 해놨는 이유가 막내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자식 중에 좀 별난 자식이 있다거나 욕심이 많은 자식이 있으면 공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얘기죠. 자, 저희 집에는 그러면 상속을 어떻게 했느냐. 저희 집도 좀 공증을 했습니다. 공증을 했는데 저도 사실은 뭐 공증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사실 몰랐는데 저희 집이 왜 그러냐면 8남매였어요. 제가 막내입니다. 막내고 저희 제일 큰 형님이 연세가 원래 어떻게 되느냐 88세였어요. 완전히 아버지 뻘입니다. 제 친구 결혼 문상을 가면은 어른이 돌아가셨어. 그러면 연세가 어떻게 되나 물으면요 88세, 87세 이래요. 그러니까 제일 큰 형님이 완전 아버지 뻘인데 지금도 이제 살아 계세요. 자, 그래서 큰 형님이 이제 유경재거든요. 유경재고 딸이 있어요. 딸 둘인데 아버지가 10여 년 전에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기 97세에 돌아가셨는데 2년 전에 아버지 정신이 이제 왔다 갔다 그럴 때죠. 그때 이제 큰 형님이 아버지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큰 형님이 이제 상속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시골에 상속 그래봐야 뭐 재산은 얼마 안 돼요. 토지하고 집하고 조금 있었어요. 저희들 학교 시키고 뭐 결혼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남은 게 별로 없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큰 형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아버지를 대리해서 내가 상속을 지분을 좀 나누겠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속을 이제 하기 전에 공증증서라고 하는 걸 이제 작성하기 전에 미리 이제 상속 얘기를 해서 정지 작업을 하는 거죠. 그 형님이 딱 보니까요 집하고 돈이 될 만한 게 그때 밭이었는데요. 밭 제일 좋은 걸 형님이 딱 가져가시더라고요. 맞이는 좀 많이 가져갑니다. 그죠? 내가 거의 한 절반을 가져가신 것 같아요. 둘째입니다. 둘째 형님은요 보니까 미리 양 다 가져가셨더라고요. 미리 둘째를 가져갔고, 자, 그 다음에 셋째, 넷째를 이제 뭐 논하고 바다고를 주고, 다섯째하고 저하고 여섯째 너희들은 없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형님이 왜 없느냐, 이유가 딴 게 아니고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대학 다닐 때에도요 시골에서 대학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어요. 한 면회에 대학 다니는 사람이 손꼽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대학을 시킨다는 게 사실 쉽지를 않았다 이런 얘기죠. 우골탑이라 그랬어요 그때부터. 소를 키우는 걸 이제 팔아서 뭐 대학을 시킨다 그럴 정도로 막 그렇게 1년에 등록금이나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부담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희들은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형님들은 대학을 안 나왔나? 형님들이 이제 교육계에 계셨어요. 교육계 교장 선생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형님 말씀이 옛날에 그 사범학교라 그랬는데 이게 고등학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형님이 이제 사범학교를 나왔고, 세 번째 형님이 육군사관학교를 나오셨어요. 그 형님 하시는 얘기가 육군사관학교는 또 돈이 안 들어간대요. 자, 네 번째 형님은 이제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거든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제 우리가 정규대학을 이제 나왔기 때문에 너희들은 집에 뭐 상속분이 많은 것도 아닌데 없다 이런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저도 뭐 사실은 참 시골에서 태어나갖고 부모님의 유산을 생각할 게 없겠죠. 그래서 왜 형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었는데 제가 결혼을 해갖고 집 안에 있는데 항상 얘기 듣는 게 한 가지였어요. 뭐였는지 아십니까?
막내인데 내가 시집을 나갔고 땅도 한 평 없다. 땅도 한 평 안 들어올 것 같다 이런 얘기죠. 그죠? 제가 그 얘기가 막 머리에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형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이제 동생들 눈치를 딱 보는데 제 눈치를 딱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른 형제들은 이제 다 바로 위에 형도 하나도 없는데 바로 위에 형은 생활이 풍족해요. 그거는 뭐 시골에 뭐 재산을 바라볼 그런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막내가 보니까 뭐 공기업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겨우겨우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막내인데 한 푼도 안 주고 너무 막내가 굉장히 섭섭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눈치를 또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만이 있으면 얘기를 해봐라. 저도 사실은 뭐 나눠봐야 저인데 얼마 돌아오겠나.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싶은데 아내의 그 환한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님, 제가 그때 안동에 근무했거든요. 제가 안동에 오래도록 근무하다 보면은 시골에 제가 집도 하나 짓고 여기 들어와 살지도 모르는데 형님 그 밭에 거기에 그게 한 1000평 정도 됐어요. 거기에 집 하나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형님이요. 듣더니만은 그래? 하여튼 뭐 고려해보지 학답은 안 하시더라고요. 고려해본다 소리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딴 거 없습니다. 아내인 데 가서 할 얘기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제가 그리고 나서 아마 형님이 공정증서를 아버지 모시고 가서 작성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저희들 집에서는 상속에 대한 불만 얘기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어요. 제가 오랜 세월이 지나고 제가 상속과 증여 여기 분쟁에 관한 거를 제가 많은 사례를 남인데 상담도 해드리고 하다 보니까요. 지금 와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내 있는데 돌아온 재산은 없었지만은 그때 그 형님이 참 중간에서 잘 하셨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속과 증여에는 공정증서를 하든지 그 다음에 자필증서를 하든지 꼭 하나 남기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 자, 지금은 다음에는 돈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절세 문제죠. 자, 상속이 유리한 케이스, 그 다음에 증여가 유리한 케이스, 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증여를 미리 하면은 좀 많이 절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이 유리한 케이스, 증여가 유리한 케이스를 한번 보시면은 저럴 때는 상속하는 게 더 낫겠다. 돌아가시고 나서 하면은 세금을 더 절약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수정할 수 있겠죠. 자, 상속이 유리한 케이스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분은 재산이 7억 정도를 갖고 있었어요. 7억을 갖고 있으면은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배우자가 3억을 가져갑니다. 1.5배를 가져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른 아들은 2억. 그 다음에 다른 2억. 이렇게 이게 법정 상속분입니다. 분이거든요. 물론 이걸 다 자식이 가져가도 되고 그건 유언을 하기 나름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상속을 하게 되면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을 이전을 하게 되면 세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왜 세금이 없느냐? 배우자가 살아있고 자녀가 2명이 있으면은 자녀가 1명이라도 있으면은요 10억이 공제를 해줘요. 10억. 이분은 7억밖에 안 되거든요. 7억밖에 안 되다 보니 세금이 한 푼도 없어요. 상속세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일반인들에 있어서는요 상속세라는 걸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근데 이분이 살아생전에 2억짜리 집이 2채가 있었어. 그러면 이걸 하나는 딸을 주고 아들을 준다고 가정합시다. 주면은 증여세는 어떻게 되느냐? 증여세가 여기 보면은 계산은 한 4천만 원 정도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2억에서 5천만 원밖에 공제가 안 돼요. 살아계실 때 만약에 집이 2채가 있는데 한 채를 줬다. 이러면은 5천만 원밖에 공제가 안 되니까 여기 세금이 한 2천만 원 내갖고 딸 아들 내갖고 한 4천만 원 증여세를 물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케이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속하는 게 훨씬 더 절세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일반 가게에 있어서는 사실은 미리 증여를 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 꼭 재산을 이전해 줘야 되겠다 이런 케이스가 아니면은 증여보다는 돌아가실 때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미리 재산을 증여해 주는 게 더 유리한 케이스입니다. 자, 여기 사례를 보십시오. 대부분 재산이
45억이다. 자, 45억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내가 45억 있다고 한번 가정하고 얘기를 드린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경우에 상속세가 얼마나 오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배우자는 없고 아들, 딸 2명만 있다. 그러면은 돌아가셨어. 이분이 돌아가셔갖고 이제 상속을 하면 상속세가 얼마 정도 나오냐면요. 뭐 복잡한 계산은 우리가 알 필요 없고요. 한 15억 4천이 나와요. 그래서 돈이 많으신 분들은 상속이나 증여세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민감하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분이 증여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다 증여를 하는 건 아니고 한 30억은 미리 증여를 하고 15억은 나중에 돌아가실 때 이제 상속을 하는 걸로 이렇게 가정을 한번 지어봤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30억을 증여를 하는데 이걸 언제 증여를 해야 되느냐면요. 돌아가시기 10년 전에 하셔야 돼요. 만약에 돌아가시기 임박해갖고 증여를 하면요. 상속하고 똑같이 세금을 이렇게 물어야 돼요. 자, 그러면 하여튼 10년 전에 일찍이 그렇게 증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일찍이 증여를 30억을 미리 했어. 미리 하고 15억은 나중에 상속을 했다고 가정하면은 세금이 얼마 나오느냐? 10억 8천이 나와요. 그게 얼마가 절약이 됐죠? 4억 6천이 절약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자들은요, 세금에 대해서 아주 민감합니다. 돈이 없는 일반 서민들은 어떻습니까? 금리에 민감해요. 금리를 몇 프로 주느냐? 돈 많은 사람들 금리에 별 관심이 없어. 어디에? 세금을 내가 어떻게 절약하냐? 이런 얘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전 증여가 유리하다는.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발생이 되느냐는 얘기죠. 왜 이런 차이가? 상속과 증여의 세금 과세 방식이 좀 틀려요. 상속은 전문적인 용어로 유산세 방식이라고 그렇게 책에 나와 있습니다. 증여는 뭐냐? 유산취득세. 그 상속은 상속한 그 덩어리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매겨요. 증여는 어떻게 해야? 내가 받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여하는 부분은 규모가 좀 적어요. 재산이 많은 집에는. 상속은 규모가 커요. 근데 세율이 똑같아요. 세율은 돈이 많을수록 세율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여는 세율을 좀 떨어뜨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떨어뜨릴 수 있고 상속은 어떻게 세율이 자꾸 높아간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공제 금액은 어떠냐면요. 상속이 훨씬 더 많아요. 상속은 배우자, 자녀는 10억을 공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자녀만 있다.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자녀만 있어도 5억을 공제를 해줘요. 그 다음에 증여는 어떻게 배우자는 6억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관념은 어떻게 하냐면요.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관념을 배우자에게 주는 것보다는 자녀에게 주는 걸로 관념이 많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증여가 배우자 6억이 되어 있지만 또 배우자가 또 받아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또 자녀에게 또 줘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자녀의 공제 금액을 따지면은 증여보다는 상속이 훨씬 더 많아요. 5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있는 데는 실제로 증여하는 것보다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는 사실은 증여가 맞아요. 미리미리 오래전부터 미리미리 증여를 해주는 게 맞아요. 맞는데 보통 일반 가게 보통 재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가게는 상속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미리 재산을 증여해 주는 것보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제가 요것도 제가 여기서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상담을 했었어요. 상담하자 그래갖고 제가 만나서 상담을 해드렸는데, 자, 이분의 얘기가 이렇습니다. 78세 되는 분이셨는데요, 할머니셨는데 이분이 이제 남편이 82세 정도 됐었어요. 자, 남편이 그런데 이제 3남매였는데 건물이 얼마짜리가 있었냐면 이 상속 재산이 한 건물이 기준 시가 한 5억짜리를 갖고 있대요. 다른 재산은 거의 다 이제 없대요. 없는데 이 월세가 이제 한 300만 원 나와요. 나오는데 마다들이 건물을 빨리 좀 이전을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묻는 말이 그럼 마다들이 이전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 건물을 거기에 대해서 가족 전체가 합의가 됐습니까? 그게 분쟁이 없느냐 이 얘기죠, 그죠? 제일 중요한 게 분쟁 문제 아닙니까? 세금 문제보다도 그죠? 분쟁이 없습니까 이렇게? 어른도 그래 동의를 했고, 그럼 나머지 자식들도 동의를 했느냐요? 됐습니까 이렇게? 둘째 아들은 돈이 굉장히 많대요.
하여튼 돈벌이가 잘 돼갖고 나는 집에 재산 신경 안 쓴다. 마지막 딸은 요구가 뭐냐면요. 300만 원 중에 월세 100만 원 나올 주면 나는 뭐 더 이상 저거 안 하겠다. 막 이렇게 했대요. 그러면 200만 원은 누가 가져가느냐? 어머니가 이제 가져오는 걸 하고 살아계신 동안에 하여튼 그렇게 이제 서로가 합의가 됐대요. 뭐 그러면은 그래 증여해 주세요. 제가 해주시면 되잖아요. 뭐가 저거 합니까? 저하고 상담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재산을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는데 재산을 줘버리면은 제 마음이 너무 허전하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잖아요, 그죠? 물론 월세 주기로 했겠죠, 그죠? 월세 주겠지. 주지만은 명의가 지금 남편의 명의로 돼 있는 거하고 명의가 넘어간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그래버리면은 나중에 자식이 사업하다 사업도 안 되고 하면 안 주면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다. 그 뭔가 허전하대. 그래서 자기가 저하고 아들은 자꾸 해달라고 하고 건물 이전 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제가 중재안을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해드렸어요. 아주머니 증여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증여세가 얼마 나오냐면 8천만 원을 부담을 하셔야 돼요. 8천만 원. 왜 8천만 원이 나오냐면 5억을 지금 아들이 맏아들인데 증여를 하면 세금이 너무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어른이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 것 같아요. 되게 많이 위중한 것 같아요. 어른이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을 하면 세금이 한 푼도 없어요. 그게 이분이요. 아유 그래요. 그러면서 예. 지금 증여하는 거는 세금 부담만 많이 늘리는 겁니다. 제가 증여하는 것보다는 상속하실 때 뭐 아들 명의로 하든지 뭐 하여튼 그걸 알아서 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공정증서를 작성을 하세요. 제가 공정증서를 작성을 하시는데 뭐 거기에 월세 부분도 명기를 하십시오. 제가 공정증서를 이제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이 건물은 맏아들 명의로 한다. 그 대신에 월세는 어머니 있는데 뭐 200만 원을 주고 딸인데 100만 원을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남편이 사망을 하신다. 돌아가신다. 돌아가시면은 맏아들이 있는데 건물을 상속하겠죠. 그죠? 맏아들 명의로 하면서 월세 300만 원에 대해서 담보 가등기라 그러는 게 이게 아마 법무사에 물으시면은 법무사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알기로 아마 담보 가등기라 그러는 게 있을 겁니다. 왜 이걸 하셔야 되느냐? 아들이 마음대로 이 건물을 좀 처분 못하도록 법적으로 그런 걸 해놔놓으면은 아들이 마음대로 처분을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하시는 방법이 어떨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만은요, 이 할머니가요 얼굴에 하색이 막 팍 들어오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요.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방법은 세상에 찾으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들도 욕구가 충족된 거죠. 여러분 아들 입장에서는 왜 자꾸 건물을 이전해 달라 그러겠습니까? 말로 자식들 간에 협의를 했지만은 막상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아니 건물을 왜 맞으라고 다 가져가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게 하든 증여세 내가 물더라도 나는 내 걸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어쨌든 나중에 받을 수는 있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드렸어요. 자, 이 경우는 뭐겠습니까? 바로 상속이 유리한 케이스입니다. 왜? 증여세금을 8천만 원 내는 것보다는 곧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안 남으셨기 때문에 바로 상속하시면 세금 한 푼도 없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고 또 나중에 그 월세 300만 원이나 이런 거는 뭐 다른 법적 조치로 우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증여 추정 제도라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자녀 있는데 결혼을 하고 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그래요. 전세 얻어주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 바로 집을 사는 경우를 말해요. 집을 사는 경우. 자, 자녀 있는데 집을 사주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증여로 추정할 수가 있어요. 증여가. 자, 여기 보시면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 다른 자로부터 거의 부모로부터 돈을 네가 받아서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가에서는 그러면 이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요, 주택 집을 사게 되면은 주택 구입 자금을 소명을 해주세요. 다 오는 건 아닙니다. 다 오는 건 아닌데 뭐 제가 추산건데 뭐 한 2억 이상 내도 목사님 뭐 집 그러면은 우리가 구입을 하면 2억은 다 넘지 않습니까? 그죠? 나이에 따라서 취업을 언제 했느냐 뭐 이런 걸 이제 가산을 해서 이런 주택 구입 자금 소명 자료라는 게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하다 보면은 나중에 증여로 이거 추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합니다. 3억짜리 집이라고 가정합시다. 목사님 뭐 서울에는 3억 그래갖고는 뭐 붙지도 못하. 대구 같으면은 그래도 3억 정도 하면은 변두리는 할 수 있겠죠. 80% 2억 4천의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를 소명을 해라는 얘기죠. 그 이게 소명한 자료가 어떻습니까? 이 스토리가 좀 맞아야 돼요. 자, 제가 요거는 일반적으로 좀 합리적 누가 봐도 이 정도 하면은 국세청에서도 그래 넘어가겠다. 그래서 요걸 이제 그런 식으로 한번 작성을 해봤어요. 자, 이 3년 전에 직장을 들어갔다는 얘기죠. 3년 동안 봉급을 받았는데 3천만 원을 저축을 했어요. 연간. 자, 3천만 원을 저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연봉이 한 5천 원 돼야죠. 내가 5천 원 되는데 아직 내가 혼자다 보니까 어떻게 3천만 원 정도를 저축을 했다. 자, 그 다음에 1천만 원은 그동안 이자입니다. 그 다음에 1억 원은 직장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죠. 직장에서 대출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이자 46만 원은 내가 부담을 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증여는 부모로부터 5천만 원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억 5천을 입증을 하면은 뭐 제가 국세청의 직원이라 하더라도 이거 말이 되네. 물론 증빙이 다 들어가겠죠. 여기에 근로소득 5천 징수 영수증, 그 다음 대출에는 통장 내 명의로 된 거래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못하고 그냥 아들이 집에 서울에 집을 사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가 막 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돈 1억 대출해갖고 보내줘요. 그러면은 이게 집을 사고 나서 바로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바로 안 떨어지고 보통 한 2년, 3년 뒤에 이제 이게 국세청에 자료를 돌려요. 그래서 요사이는 뭐 기본적으로 알고는 계시지만은 우리가 또 아무 생각 없이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1억을 부모가 대출해서 보내줬어. 그러시면 어떻게 돼요? 1억에 대한 증여세는 물어야 돼요. 1억에 대한 증여세가 얼마입니까? 10%입니다. 한 1,000만 원 정도 물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금을 증여하는 거와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게 더 유리할까? 자, 정답은 우리가 현금을 증여할 수도 있고 부동산을 증여할 수도 있습니다. 증여할 수 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현금은 부동산을 증여를 하면은 세금이 조금 절약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가입니다. 기준 시가로 하기 때문에. 근데 꼭 이렇지는 않습니다. 원래는 시세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세를 잘 우리가 파악을 못하면은 우리가 기준 시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실제 시세는 뭐 한 10억 정도 하더라도 뭐 한 기준 시가는 뭐 한 6억 정도 되면 6억에 대한 증여세를 물기 때문에 부동산이 더 유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건물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돼요? 임대소득세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건물을 이전을 하게 되면 미리 돈이 많아서 이전하는 경우죠, 그죠? 그래 이전을 하면 되면은 어떻게 해요? 자녀들의 재산 형성에도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부동산은 금융자산은 장점이 뭐냐면요, 부모가 통제가 가능해요. 부모님들이 재산이 많아도요, 자녀인데 잘 이전을 안 해주려고 해요. 왜 그러냐? 가장 큰 이유가요, 자녀들이 이 돈을 낭비할까 싶어서 제일 걱정하는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근데 금융자산은 우리가 부모가 자녀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갖고 증여 신고를 해야 됩니다. 증여 신고를 하고 그 통장을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뭐 주식을 투자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게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부모 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론상으로는 이게 맞아요. 맞는데 사실은 금융자산이 정말 부모가 통제가 가능하냐? 저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 집에 둘째가 있었는데요. 한 번은 갑자기 통지가 뭐 날아오더라고요. 통지가 날아오는데 얘가 군대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대출을 냈더라고요. 아니 그래 내가 막 야단을 쳤죠. 아니 네가 돈이 필요하면은 내가
네가 생활비가 돈 쓸 돈이 없으면 내가 돈을 주는데 네 왜 대출을 했냐? 무슨 대출이냐고 하냐. 그래 지금 얘가 이제 농협에 갔대요. 근데 제가 얘 명의로 주택종합저축통장을 들었는데 거기 돈이 300만 원 들어있었어요. 그게 자기가 이제 갑자기 부모 모르게 돈이 좀 필요했겠죠. 그래갖고 은행에 갔어. 은행에 가서 상담을 딱 하니까 은행 직원이 얘 주민등록으로 조회를 해보더니 그 집에 그 주택종합저축통장에 돈이 300만 원이 있는데 요걸 담보로 해갖고 대출 200만 원을 내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금리가 이제 싸겠죠. 그죠? 아빠 내가 그래도 금리 싸게 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뭐 이렇게 그걸 담보로 해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 통제가 사실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가능하지 않을 경우도 많이 생긴다. 왜? 요새 내 주민등록번호 갖고 내가 가서 내 명의로 된 거 다 조회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런 것도 우리가 알고 계시면 좋겠죠. 자 증여는 사실 돈이 좀 많아서 미리 좀 증여를 해주겠다. 그러면 최대한 분산해서 증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아들 2억, 딸 2억을 준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세금이 얼마냐면 3,600입니다. 3,600인데 손자하고 같이 나눠주면요 1,800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며느리 사위를 집어넣으면은 뭐 그렇게 차이가 많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손자도 5천만 원 공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 다음에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강의를 갔다니까요. 어떤 분이 참 노인대학인데요. 그분도 재산이 조금 있는가 봐요. 근데 자식은 너무 미워. 자식이 한 푼도 안 주고 싶어. 근데 손자는 보니까 너무 이뻐. 그래서 이 어른이 내가 손자 있는데 재산을 손자 이름으로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그렇게 해도 되느냐고 하더라고요. 손자 있는데 하면은 세금이 얼마 정도 더 증가되냐면요 30%를 더 내야 돼요. 1억이면은 1,300만 원 내시면 됩니다. 근데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또 손자인데 주면은 이론상으로는 세금이 1,000만 원, 2,000만 원 나오는데 도리어 증여세는 더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을 해드리면서 손자인데 증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증여는 빠를수록 좋다. 왜 그러냐? 자산가들은요, 돈 많은 사람들이 50세부터 증여합니다. 왜? 아까 제가 얘기를 했죠. 만약에 돌아가시기 얼마 안 돼갖고 증여를 하시면 나중에 상속하는 것과 똑같이 고율의 세금을 부담해야 됩니다. 근데 뭐 어떤 분들은 40대부터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50대부터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10년 반복해서 증여를 합니다. 그러면은 세금을 계속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산 가치가 폭락할 때 증여를 해라 이런 얘기를 실제로 돈 좀 있는 사람들은요 이 자산을 어디다 묻어놓냐면요 주식이나 뭐 부동산 이런 데 이제 묻어놓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동산은 기준가로 하지만은 주식은 그때의 시세를 갖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IMF 시절에 주식값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이 떨어진 주식을 자녀한테 이전하는 겁니다. 그럼 세금이 적겠죠, 그죠? 그 대신 이 주식이 또 오르잖아요, 그죠? 오르면은 그건 다 나중에 증여 이후에 가치 상승분은 수증자 받는 사람의 몫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가치가 폭락할 때 증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자, 우리가 자녀 명의로 통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녀 명의. 자녀 명의로 통장을 하면은 이게 자녀 돈이 되느냐 아니냐. 결론적으로 답은요. 자녀 돈이 안 됩니다. 어릴 때부터 내가 통장에 부모 돈 준 거 내가 안 쓰고 절약을 해 모았어. 이 돈이 3천만 원이라. 그러면 그 돈이 누구 돈이냐? 그 자녀 돈이 되느냐는 얘기죠. 자녀 돈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이거는 누구 돈이냐? 부모 돈입니다. 부모 돈. 그럼 어떻게 하면은 자녀 돈으로 만들 수 있느냐는 얘기죠. 증여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증여 신고를 반드시. 그러면 미성년자는 지금 증여세가 2천만 원까지 세금이 없거든요. 2천만 원까지 세금이 없고 성년자는 얼마냐? 5천만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증여세가 없더라도 세금은 제로더라도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자녀 돈이 됩니다. 안 하면 자녀 돈이 안 된다. 일단 그거를 우리가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자녀 돈으로 하는 게
자녀 명의 통장이 불법은 아닙니다. 이거 차명계좌라고 하는데 요사이는 차명계좌를 굉장히 엄격하게 하는데 이 자녀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도 이거 불법은 아닌데 세금 탈루를 하기 위해 갖고 자녀 명의로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큰일 납니다. 전에는 세금 탈루하면은 그냥 세금 내가 다시 토해내기만 하면 됐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형사처벌감입니다.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돈 있는 분들이 자녀 명의로 뭐 주식을 뭐 하신다 뭐 이런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배당을 받는다든가 이게 내가 세금 나는 그런 사실을 세금 탈루나 전혀 모르고 했는데 여러분 법에서는요 모른다고 법을 관용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돈이 좀 있다고 해서 이걸 갖고 주식이나 자녀 명의로 해갖고 이게 세금 탈루하고 좀 관련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형사처벌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는 거의 강의를 마무리해 가는 건데요. 자녀에 대한 증여 계약이 과연 필요한가?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부담부 증여 계약이라고 합니다. 부담부 증여 계약은 자녀가 있는데 뭐 건물이나 집을 이전을 해줘요. 내가 이전해주는 대신에 특히 이제 건물을 경험하냐. 처음엔 상가점에 한 거 있는데 내가 있는데 이걸 이전해주는 대신에 어떻게 하느냐. 아니면 월세 나오는 200만 원을 내한테 들라. 그래 할래? 예 좋습니다. 그래 하겠지. 하겠습니다. 그러나 놓고는 어떻게 합니까? 사업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월세가 안 들어. 안 들어오고 1년, 2년 지나는 겁니다. 거의 뭐 부모가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명의 돌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증여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여기 이 사례는 어떤 사례냐면요. 미망인이 돼서 남편이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근데 건물을 이제 이 미망인 명의로 해놨어. 명의로 해놨는데요. 월세가 나오니까 아들이 자꾸 요구를 하는 겁니다. 어머니 그거 제 명의로 해주세요. 그 대신에 월세 나오는 건 어머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철석같이 약속을 해놔놓고는 명의를 딱 이전 받자마자 이 아들이요. 바로 어머니 쫓아내버리고 월세도 돈도 안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누구인데 갔냐면 딸인데 갔어요. 딸인데 가니까요. 딸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해. 그래서 법에 호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 미망인 A씨의 손을 들어줬어요. 맞다.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다. 자 이거는 얘기 스토리상 누가 봐도 이게 이 아들이 잘못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반사회적이고 정말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인정을 해줬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부모가 재산도 좀 있는데 이건 네 명의로 한다. 그리고 구두로 그냥 뭐 생활비 얼마 대준다 이렇게 해갖고는 이렇게 이거매로 증여무효 소송을 해가고 이길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그래서 계약서를 보통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계약서를. 그래서 요사이는 그래서 이제 부담부 증여 계약이라 그래갖고 이렇게 작성하는 경우가 부모가 건물 이전에 놓고 보니까 얘가 완전히 부모 알기를 이상하게 여기는 겁니다. 부모가 불효하고요. 이러면 이제 어떻게 다시 재산을 반환하도록 하는 그런 계약서를 좀 돈인 집을 쓰더라고요. 제가 한번 어디 가서 강의를 했는데 그분도 제가 이걸 소개를 했더니만 그런 게 있네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한번 계약서를 작성해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쓰면은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 강의를 이제 오늘 강의를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명한 상속과 증여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고 여러분들께서 3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반드시 실천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는 택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는요. 미리 재산을 나눠주는 겁니다. 자녀인데. 자녀도 재산을 갖고 내 재산을 내 마음대로 좀 어떻게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재산을 미리 나눠주는 겁니다. 미리 증여를 하는 걸 말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뭐겠습니까? 미리 나눠주면은 이게 세금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세금이 별로 없다. 세금도 별로 없고 또 그 다음에 또 미리 나눠줘 버리면은 부모가 어떻습니까? 좀 섭섭해. 뭔가 허전해. 자, 그러시면은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유언장을 작성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자필증서나 공정증서 뭐 이런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두 번째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내가 미리 증여를 한다, 미리 나눠준다. 두 번째 유언장을 만든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한 푼도 남기지 않는다 이겁니다. 한 푼도 남기지 않는다. 자, 만약에 돈을 많이 남기면은 많이 남긴 대로 갈등이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싸운다는 얘기죠.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지금 국가에서 만든 제도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택연금제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연세가 80, 90이 되면 사실은 재산이 별로 없어요. 근데 자기 명의로 된 집은 갖고 있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뭐 전세금을 갖고 있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면은 집을 갖고 계신다. 그러면 주택연금에 가입을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오래만 사시면은 마지막에 돈이 한 푼도 안 남길 수가 있도록 국가에서 그렇게 만들어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제가 오늘 현명한 상속증여 세 가지 방법까지 마지막 얘기를 드리고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제 강의를 들으시고 뭐 질문이 있다 그러면은 아마 이게 뭐 유튜브에 뭐 올리든지 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질문을 적어주시면 제가 보고 답변도 해드리고 또 그래도 더 궁금하고 상담도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항상 뭐 전화로 어떻게 연결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